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면 상한가 시즌2 오늘도 8시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기고 계신데요. 실시간 한마디 기능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와 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도 책임을 좀 통감하면서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를 어떻게 좀 더 풍요롭게 해줄까 이런 의미에서 코너를 살짝 바꿔봤는데 Yes or No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저점에 대한 부분,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적인 빅테크들,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까지 Yes or No로 화목팀 세 분 매니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좀 희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조선입니다. 인기몰이 중 신재생 에너지 전망과 전략 한번 알아볼 텐데요. 태양광, 원전, 풍력, 여러 가지 매크로 그리고 국제 정세를 고려를 해봤을 때 요 신재생 에너지만 그래도 조금은 논리가 좀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역시나 또 위기 속에서 조선주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NG 선박 수요 확대 기대 조선주 앞으로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팀 소개해드리죠. 왼쪽부터 이호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최현덕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김준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뭐 4거래일째 쭉쭉 떨어지고 있는 5거래일째인가요?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준호 매니저님 뭐 잠시 후에 yes or no로 저희가 코너를 뭐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오늘 시장을 뭔가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변동성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변동성은 당연한 거다. 사실 이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8월 초에 상승분들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나스닥 증시는 바닥 대비 23% 이상 상승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이제 5, 6% 정도 하락이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낙폭만 묶어봤을 때는 큰 낙폭이라고 하지만 반등 또한 세게 들어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에는 썸머레리 쪽에 더 가까웠죠. 더 강하게 반등이 나줬다는 거는 사실 재작년에 너무 막대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도 돈이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약간만 훈풍만 불어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고 약간만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계속 헤드라인 뉴스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S&P 500이 52년 만에 최악의 하락이라고 하고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이 살짝만 들어와줘도 최근에 뭐 몇 년간의 최대 상승이라고 하고 조금만 빠져도 6월 이후에 최악의 하락이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가 자극적인 뉴스가 나와주는 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시장에 돈이 많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동성이 어디까지 좀 확대가 될지 얼마만큼 갈지 그거는 잠시 후에 yes or no에서 들어보도록 하고 최현웅 매니저님은 한마디로 시장을 평가한다면? 뭐 빠질 만큼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다. 네. 일단 뭐 당연한 조정이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시장의 조정은 좀 미리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제시했던 그 지수보다 조금 더 내려오기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내용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좀 지금 5일 연속 빠졌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저점일 수 있는 이유. 물론 저점이지만 바로 급등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한마디 평가. 긍정적? 긍정적? 예.
이 상황에도 환율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래도 긍정적. 좀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예. 긍정적. 와, 네, 그 근거는 또 가지고 계신 거고. 네, 예. 안 가져오셨으면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도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좋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또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궁금증이 있다면 이 세 분께 여러분을 대표해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or no 끝없는 추락 요거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자, 세 분은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yes or no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좀 하락을 멈출까? 하고 물음표 찍었는데 사실 이 하락이 멈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게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환율. 지금 여고의 환율이 1,342원입니다. 환율 1,400원 돌파 하나 안 하나 yes or no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부터. 저는 예스로 말씀드릴게요. yes. 네, 지금 그리고 네. 최현덕 매니저님은 전 노. no. 네. 이호근 매니저님은요? 저는 그러면 세모. 세모가 어디 있어요? 세모가 없어요. 돌파. 돌파, 예, 예, 예. 예스. 네네. 김준호 매니저님과 이호근 매니저님은 예스. 최한동 매니저님은 노.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이 강하게 뭐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45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 한 0.8%만 올라도 1,350원인데 이게 뭐 심리적 지지 라인이라고 저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1,350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게 처음에 한국은행에서는 1,350원 라인대를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선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1,345원까지 가니까 갑자기 1차 저항선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저항선으로 1,38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했고 외연 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구두로 좀 개입을 했는데 이게 구두로 개입한다고 해가지고 잡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통화 정책이 내년 상반기에는 서서히 좀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나스닥 증시가 바닥 대비 20% 이상의 상승이 나졌던 건데 최근에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뭐 금리를 다시 인상하고 또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달러에 집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대통령과 또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달러 환율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에서도 전망치가 1,350원이었는데 1,350원 언저리까지 와서 1차 저항이라고 말을 바꿨고 2차 저항이 1,380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1,350원의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또 이제 그 강달러 기조가 좀 안정을 찾아야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또 원화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우리가 논하는 게 큰 의미는 사실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환율 민감도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최근에 이제 뭐 연일 상승 흐름이 나졌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등 시세가 분출이 됐었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입을 했습니다. 오늘 뭐 어제도 연고점, 오늘도 연고점을 돌파를 했고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2억밖에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선물 시장이나 주식 현물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확실히 떨어진 상태고 또 어느 정도 환차손을 감소하더라도 어떤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밸류가 굉장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동성으로 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다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이 20% 상승에 나와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지나치게 상승이 나왔던 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낙폭이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불확실성 해소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통화당국에서는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아니다. 대신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민감도는 좀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따지고 본다고 했을 때는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 예.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님은 노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화가 얼마나 떨어졌나 보니까 엔화가 달러 대비 제일 많이 떨어져서 16% 정도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파운드와 그 다음에 유로화 요게 한 15% 13% 떨어졌고 원화가 한 11%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더 떨어져가지고 1,400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라고. 뭐갈 수도 있는데 예. 사실 그 1,400원 간다고 해서 의미가 1,400원 돌파하면 더 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 돌파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거기가 고점일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 1,400원 언저리가? 예. 그리고 이제 1,400원 근처까지 가더라도 사실 뭐 1,400원 못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환율이 지금 어쨌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어디가 고점이냐라는 걸 뭐 맞추기도 힘들고 뭐 맞추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맞추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해본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어떤 고점 구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점으로 가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아마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잠깐일 것이고 돌파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달러 강세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유로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가장 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유로화가 이제 좀 그 약세를 보여주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까지 연동이 되면서 지금 우리 원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에 문제가 있어서 원 달러가 올라가는 거라면 외국인은 지금 진짜 뭐 대량으로 막 우리 그 국내 주식을 팔면서 던져대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달러가 고점을 계속 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김준호 매니저께서 보여준 거 말고 좀 다른 거를 좀 보여주면 똑같은 그 외국인 수급인데 거래소 코스닥 같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오늘 같은 경우는 2억밖에 안 팔았고요. 장중에 1,000원 넘게 매도가 나왔지만은 장 막판에 이제 매수로 들어오면서 2억 팔았고 어제는 1,170억 순매수, 그저께 3,300억, 8월 18일은 3,046억. 그러니까는 최근에도 오늘만 신고가 돌파한 것이 아니라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얘기는 어쨌든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유로화 문제,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건데 그 이유 다음으로 또 올라가는 이유가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결국 9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이 좀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많은 시각들이 이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금리 인상, 그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가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8월달 CPI 같은 경우는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연준이 물론 목표하는 인플레까지 잡지 않았지만은 이미 큰 폭으로 2번이나 빠진 상황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한 번에 3번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2번 연속한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건데 9월 달에 또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CPI 예측치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지금 8.5까지가 이제 지난달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3월 달에 8.5를 찍으면서 고점이다라고 했던 건데 한번 꺾이고 나서 다시 급등한 거예요. 근데 다시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중국의 봉쇄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중국의 봉쇄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밑에 화면 보게 되면은 중국의 확진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확진자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봉쇄라고 할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위에 그림 봤을 때 지금도 어쨌든 고점 찍고 나서 빠진 건데 이번 달 8월 달 지표 보게 되면은 이 CPI를 만드는 그 지수가
포인트가요. 유가하고 주택가요, 자동차가 제일 많은데 유가는 알다시피 지금 7월 평균 대비해서 10%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이 매매 시장이 좀 급감하게 되면서 매도 희망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빠지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달 대비해서 8월 달에 중고차 값도 지금 3.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떤 이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는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프리미엄까지 제거되는 상황이라서 자동차 값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8월 달 거의 끝나가는데 8월 달 지표는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놨다시피 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인플레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번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또 한 번에 75bp를 올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무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50bp 인상하는 것도 작게 인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우려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온다면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까지 어떤 지수는 좀 충분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저점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달러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금리 인상 고강도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건데 그쵸. 최현동 매니저님은 인플레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75bp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네. 50bp로 가면은 달러 강세가 이 정도쯤에서는 1,400원대 못 가고 멈출 수도 있다. 그쵸.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이호구 매니저님이 애매하게 세모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애매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최현동 매니저도 얘기했듯이 예. 일단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환율은 이제 매매 차익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과연 외국인이 살까? 뭐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제 세모했는데, 근데 이제 1,400원이 그래도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네. 일단은 이제 중국하고 유로화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이 요즘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에너지 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막 혼란스럽게 있고. 유럽은 큰일 났어요. 네, 지금. 그다음에 뭐 CPI도 지금 막 올라가고 예. 있고, 뭐 지금 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요 흐름이라면 유로화는 더 좀 약세고. 약세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위안화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중국도 요즘 금리 인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안화도 지금 또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원달러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폐들이 계속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면 일단은 1,400원도 좀 가지 않을까.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안화랑 같이 또 움직이는 네. 원화의 움직임이니까 중국은 계속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 네. 그럼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더 약세. 그럼 네. 같이 가지 않을까.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최현동 매니저님이 뭐 보여주셨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은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해석은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코스피 오늘 저점이 지지선일까? 에 대한 거. Yes or No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 저점이 좀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만 좀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호 매니저님 yes? 노로 말할게요. 네. 더 떨어진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은요? 전 예스. 와 이거 또 세모? 아니, 저도 노인데 노. 자꾸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그럼? 다음 질문 이쪽으로 갈게요. 예, 노. 예.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은 노요. 노. 예, 예. 오늘 저점이 지지선이 아니다. 지금 뭐 지수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수는 의미가 없다?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주도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앞전에 상반기 때는 이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종목들이 막 휘둘렸는데 예. 요즘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제 변화는 주도주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수는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주는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지더라도 그렇게 뭐 불안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서두에 처음에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 일단은 우리가 매매할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예. 개별 그래서- 종목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네네. 트레이딩한 종목이 있다. 네, 지금 뭐 그리고 종목들이 조금 갈 것 같지 않고 또 많이 갈 것 같고 그러면 뭐 지수 신경 쓸 필요 있냐? 종목에 집중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냥 지수로만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뭐 그 상반기처럼 상반- 막 그렇게 뭐 패닉 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2274가 지난번 저점이었는데 네네. 거기 근처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쨌든 네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무방할 때도 그렇고 다들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좀 빠지니까 막 다들 막 어우, 패닉해요. 막, 예, 막 네.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딱 보고 네. 아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더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꼭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최현웅 매니저님은 아까 코스피 오늘이 지지선일까? 예스 하셨어요. 저 희망으로 그러니까 저도-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좀 비슷한 예. 것 같은데 뭐 꼭 오늘 저점에서 올라간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빠져봐야 그 빠질 구간은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환율 이야기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급등했을 때 원래는 어떤 우리 원화에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막 1조 원씩 매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로화의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달러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달러가 올라가면서 원달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국인은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빈집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빈집에 들어올 때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악재가 6월 달에 나왔던 악재가 똑같아요. 6월 때 나왔던 악재가 지금 상에 나온 건데 6월 때는 지수가 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로 올라왔던 거고 지금 한 달 동안 올라온 시장에서 똑같은 악재가 적용되다 보니까 빠진 건데 결국은 똑같은 악재, 새로울 게 없는 악재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 조정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접근하기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종목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실 지수가 뭐 1% 이상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쪽은 오히려 종목이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수가 언제 반등하냐 또는 어디까지 빠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수가 이제 좀 안 빠질 때 또는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올라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보더라도 아마 좀 많이 확인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종목도 올라가면 지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수가 빠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수를 받치려는 어떤 그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 원전 이쪽에서 어떤 수급 프림 확인되면서 올라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이 결국은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더욱더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이 지수를 살릴 것이고요. 그런 주도주 쪽으로만 간다면은 오히려 시장 반등에서 또 가장 먼저 선두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떤 지금 어떤 그 지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도 네. 의견 비슷하죠? 저는 네, 비슷하고 아까 뭐 종목 장세가 된다라는 건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10% 올랐고 예. 코스닥이 한 15% 정도 올랐잖아요.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사실상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도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공개가 됐던 거라서 예. 그 기대감에 한 10% 15% 올라갈 때도 이거는 베어 맥힐 랠리다 하고 매일매일 걱정을 하다가 또 막상 이제 V자 반등은 사실 없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꺾이고 너무 시기상조였다. 그리고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다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지금 코스피는 4% 정도 빠졌고 3, 4% 빠졌고 예. 코스닥이 한 5, 6%, 6에서 7% 정도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러니까 다시 막 6월에 공포가 떠오른다. 다시 막 이거는 하락의 전조 증상이다.
않을까 뭐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워낙에 많이 풀렸고 지금도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그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약간의 기대가 베어마켓 랠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 올랐고 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게 코스닥은 15% 이상 상승에 나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 V자 반등은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거나 잭슨홀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 불확실성,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종목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통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섹터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또 제가 낮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뭐 오늘 막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코스피 지수에 관련된 부분. 사실 세 분은 지금 관점에서는 지수는 사실상 상관없다. 종목 위주로 그냥 집중하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9,000원이 저점일까?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부터. No. 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No. 둘 다가 시장이랑 똑같이 놉니다. 예. 그럼 더 떨어져요? 김준호 매니저님부터. 지금 59,100원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올라가죠. 이게 어디까지가? 아니 지하실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아까 시장이랑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의 그쵸.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 시장과 의견이 똑같다. 그래서 삼성의 어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또 사면복권하면서 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삼성도 올라가는 거라서 네, 아까 시장의 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담스럽겠지만 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우, 떨어지는 거요? 왜냐면 그 대비를 할 수 있게 만약에 네. 이 정도다라고 의견을 받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난 거기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러면 경계감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뭐 저희가 네. 떨어지라고 뭐 고사지내는 건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근데 의견을 제시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보통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영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더 사면 더 샀지. 네, 오히려 거기서 손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 일단 뭐 55,000원 정도 직전 저점 부근대에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또 들어가신 분들도 최근에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투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지 몰빵하고 단기로 기다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뭐 빠질 때마다 기회다 하고 지금도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55,000원 정도까지는 네, 그 정도면 빠질 수도 심리적 있다.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최현동 매니저님은요? 숫자로 저도 뭐 비슷한데 일단 저는 그 저점이라도 삼성전자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 뭐 삼성전자도 올라가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대비해서 사실 반도체 장비 종목들 더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럼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 빠진 것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30-40%씩은 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똑같이 반도체 장비 종목이나 삼성전자를 안전한 건 똑같은데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워낙에 삼성전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김준호 매니저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뭐 단기로 뭐 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이제 6월달 저점이 55,000원 좀 위였는데 그 자리를 깰 거로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 만약에 조금 더 추가 할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55,000원 위에서 뭐 추가 매수 괜찮을 것 같다 좀 보고 있고 예. 결국 저는 그 전반적인 시장이 이번 연도는 지나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아마 그 전에 이제 가을이 좀 지나고 나면 성장주의 상승 먼저 나온 다음에 예. 어떤 그 하드웨어까지 본다면 연반은 지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편하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네.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TSMC는 반도체만 만드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데 시총이 한 600조 되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에다가 시스템 반도체는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고 핸드폰도 하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억울할 게 아니고 350조밖에 안 주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 예. 시장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커서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하는 삼성전자와 예.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를 뭐 거의 장악하고 있는 TSMC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삼성이 거고. 따라잡고 있으니까 얼추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따라잡지 않고 있어요. 거의 절반이나 차이 그래요? 나는데요. 예. TSMC 이거는 파운드리하고 예.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되게- 차이가 나죠.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뭐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도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이 어떤 예, 그 큰 고객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3나노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큰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고객이 없다 보니까는 TSMC랑 당연히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약점이거든요. 3나노를 먼저 했지만은 어떤 애플 같은 고객이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는 뭐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총 절반은 좀 심하지 않아요? 애플하고 비교해도요. 예. 애플하고 작년인가 영업이 거의 비슷했는데 근데 시총은 애플의 역시 뭐 몇 토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아직까지 코리아 그렇게 치면 디스카운트를 억울한데.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저는 억울해요.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치면 억울한데 저는 억울해요. 네. 그렇게 예. 따지면 억울하면 삼성뿐만 사실 아니라 말아야죠. 뭐. 국내 억울하면 기업들이 사실 말래요. 억울한 부분 많아요. 억울한 부분 현대차도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테슬라보다 네. 실적은 잘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불구하고 시총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차도 사실 억울하죠. 예, 억울한 부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호구 매니저님은 59,000원. 아까 네. 뭐 두 분은 55,000원 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일단은 뭐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특별히 악재를 갖고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장이 조명 올라가고 시장 납품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게 이제 디램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약간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올라오긴 좀 어렵지 않나. 힘들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예. 번째는 지금 시장이 이제 중심하고 약간 이제 중심 바깥에 있는 거하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이 시장 종목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바깥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제 가치를 이제 받으려면 결국은 이 디램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되면서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 들어가야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가치를 제대로 좀 평가받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철저히 소외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더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이제 시장에 워낙 이제 약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55,000원 정도 뭐.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반도체 26개월 만에 지금 반도체 수출 역성장, 네. 마이너스 성장. 아. 요것도 삼성전자가 역시 이제 반도체가 조금은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지표로 좀 확인이 됩니까, 김준호 매니저님? 뭐 일단 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역성장이 됐던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예. 다만 어느 정도 이제 환율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역성장 됐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 공급망 문제만 좀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역성장 문제는 빨리 좀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요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사실상 이 반도체의 첫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로봇 쪽에 첫 행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의 첫 행보와 인력을 또 강화하고 있고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는 밝다. 다만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는 안정적인 좀 반등이 나와주고 시간이 흘러서는 뭐 8만 원, 10만 전자까지도 다시 돌파할 거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라는 어떤 안정적인 종목으로 어떤 리스크를 좀 시간으로 녹이는 작업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항상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줘야 또 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은 한번 드릴게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좀 보시다가 yes or no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yes or no로 나눠가지고 그 질문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미끄러지고 있는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으로 7거래일째 지금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올 기미도 안 보이고 사실 손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수도 뭐 별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이 미끄러지고 있는 빅테크 기술 기업 성장주 계속 하락합니까? yes or no로 김준호 매니저님.
이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그래도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망설여요? 아니야, 이게 어떤 좀 빅테크라고 다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빅테크라면 뭐 애플도 있고, 애플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어떤 게 조금 더 하실 말씀이 많아요? 중요도 측면에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뭐 개인적인 그런 종목이고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라고 하면 사실 애플, 엔비디아 그렇죠. 이런 기술주 아마존. 미국 기술주를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시장이 어떤 전체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미 뭐 악재는 다 나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는 다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이번에 나오지 않나요? 내일인가? 내일 나오는데 이미 지난번에 예상 실적 발표를 네, 이미 한번 했었고 했었잖아요. 주가가 한번 휘청거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은 주가가 또 새롭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 가정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들, 불확실성 다 해소가 된 상태고 사실 엔비디아랑 일부 종목들 빼고는 사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선방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3분기랑 4분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실적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이번에 잭슨홀 미팅만 좀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순매수가 좀 이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미끄러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런 게 네. 최근 한 7주 동안, 한 맞습니다. 6주 동안 애플, 뭐 아마존, 뭐 그런 기업들,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한 30%? 맞아요. 20, 애플, 뭐 30% 테슬라 이래서 올라갔잖아요. 3, 40% 정도 애플은 빠져요.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현동 매니저님은 저는 빅테크 더 당연히 빠진 노입니다, 노. 노. 네. 이 정도에서 버틴다. 사실 이제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 나올 만한 국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6월달에 하락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그것도 미국 경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그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이 문제인 거고 유럽이 문제인 것인 게 이제 어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어떤 에너지, 가스를 차단하게 되면서 에너지 값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 오히려 지금 미국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 발표한 이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 시카고 연은 그 국가활동 지수가 뭐냐면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한 겁니다. 그러니까 85개 경제 지표를 평균 냈을 때 이게 0.7 이하로 빠지면 경기 침체인 것인데 지난달이 마이너스 0.25였고요.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0.19였는데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플러스 0.27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지금 인플레 고점도 거의 뭐 2번 연속 빠질 걸로 보고 있어서 예. 워낙에 지금 뭐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건데 유럽이 좀 발목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아까 기사 하나 보니까 이제 유럽이 문제다라고 좀 나와 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예. 하반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급망만 풀린다면 사실 뭐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빅테크 기업들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워낙에 또 상승을 주도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지금 신규 진입의 영역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대 조선 기자재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지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지 이효근 매니저님부터. 저요? 두 개 다인데 하나만 고른다면. 하나만 고른다면요? 신재생 에너지, 조선 기자재. 좀 길게 본다면 조선. 길게 본다면 조선. 네, 근데 이제 단기로 보면 뭐 신재생. 신재생. 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 전 신재생. 신재생. 네. 저도 신재생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냥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기몰이 중 전망과 전략 한번 짚어보죠. 사실은 아까 그 채팅에서도 태조 이방원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역시나 믿을 건 태양광, 원전, 풍력, 뭐 수소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가 들어가야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가장 좀 확률이 높을지 그리고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시장이 떨어져도 버텨두는 종목은 이 종목뿐이밖에 없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효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한번 가볼까요? 미국 현지 공장? 네. 미국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이긴다?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안에도 뭐 태양광, 풍력, 원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세 개만. 거기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의 원인이 반사이익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필수 선택이다. 필수다. 자, 오른쪽으로 김준호 매니저님. 네. 단기 주도. 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단기라고 하면은 며칠, 몇 주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 주도 섹터가 사실 이제 그 7월 달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단기 주도 섹터 예. 거의 7월, 6월 말부터 7월에 어떤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도 최소 이제 한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 안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는 yes or no 재밌었는데 조금 더 해주지 약간 이런 의견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25일 테슬라 액면 분할 이후 강세 계속될까? 요거는 네. 김준호 매니저는 무료 방송에서 또 해주시죠?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해주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도 없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테슬라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테슬라인데 어떻게 테슬라죠. 관심이 없겠어요? 와. 테슬라는 뭐 거의 뭐 김테슬라, 김테슬라. 아니 저는 김테슬라. 저는 테슬람이에요. 테슬람. 네, 테슬람입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도 하시잖아요. 이거 테슬라 관련해서 네. 무료 방송에서. 저는 그냥 그 테슬라보다는 신재생. 테슬라 안 하고 신재생으로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재생이 테슬라입니다. 신재생이 네, 테슬라다. 테슬라가 신재생이고요. 네. 무료 방송에 목숨 엄청 거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부터 네. 요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태양광, 원전, 풍력 이렇게 그냥 냅둬버리면 네네. 사실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미국 현지 공장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 현지 공장에 있는 게 좀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실 이제 그 신재생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본다면 거의 뭐 중국에서 만드는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잠깐 요거 내용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세금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이제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지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 지금 신재생의 지금 상승세를 이끄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미국 쪽의 공장이라던가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이라고 이제 이거를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 가장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원전은 태양광. 조금 탈락됐다. 원전은 탈락.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야, 원전 탈락 센데 최현동 왜냐면 이 매니저님이. 감축법에는 이게 없거든요. 원전이. 최현동 매니저님이 고개를 갸우뚱. 예, 원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원전은 이따 이제 중동 쪽이 중동이라고 이런 쪽이. 그거는 뭐 사실 이슈가 다른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결국 이번에 신재생을 끌고 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촉발된 흐름에 의해서 지금 이 종목 주도주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겟을 맞춰서 우리가 집중해야지. 집중하면 네. 태양광 대 풍력하면 태양광. 지금 그거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이거에 따라서 태양광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풍력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태양광.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거의. 아하. 네. 그럼 뭐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은 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기 그게 때문에 그게 원전은 안 네. 쳐다보겠다. 그 일단, 중심에 네. 있는 게 뭐 풍력, 태양광 태양광. 이쪽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 굳이 따지지 않고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 예. 그리고 풍력에서는 풍력에서는 CS 윈드. CS윈드. 예. 요거 두 개 가지고 트레이딩 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2차 전지 소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네,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중국 원재료를 사용한 이것 때문에 지금 노이즈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요거랑 좀 피해 있는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예, 포스코 케미칼. 예, 그다음에 그 또 뭐 코스모신 소재도 약간 이제 그리고 이번에 그 펫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중국 그 소재를 안 쓰고 하려면 이제 기존 펫배터리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것 종목들을 보면은 2차 전지에서 못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약간 이제 이렇게 될까 이 고민들이 있는 종목들은 못 가요 지금. 예. 근데 여기서 벗어난 종목들은 지금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번 주도주의 흐름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포커스를 맞추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미국 현지 공장이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살짝 열받으신 우리 최현동 매니저님. 아니요, 뭐 열받지는 않은데, 예.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서 원전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시고, 예. 근데 이제 원전을 뭐 그 안 본다는 말씀은 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안 본다고 하시면 이제 실수하시는 예, 거니까. 안볼 필요가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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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도 좀 빠진 건 맞고요. 그걸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태양광하고 풍력 중에 골라라 이거는 엄마가 줘 아빠가 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중에 두 개를 고른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인플레 감축법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인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이 올라가는 것은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자립, 에너지 안보 이런 예. 게 어떤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했긴 했는데 좀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신재생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천연가스 가격인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보시면은 한번 빡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3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3개월 연속 계속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급등하고 있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여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독일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툭하면 뭐 점검한다 그러고 뭐 3일 중단하고 일주일 중단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길들이고 있는 건데 그나마 여름이나 지금은 좀 버틸 수 있는 건데요. 겨울에 이런 가스를 끊어버리면은 사실 지금보다 이 천연가스 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고 에너지 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결국에선 그 어떤 에너지 자립에 대한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에너지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전, 태양광, 풍력인 겁니다. 지금 다음 화면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독일의 전력 가격 추이. 지금 21년도 때 비교했을 때 보시면 이때보다 지금 6배가 넘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본다면 지금 거의 뭐 열 몇 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 가격은 이미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고 석탄 가격도 보시면은 14년도의 고점을 지금 다시 또 2022년 들어서면서 또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이 화석연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힘이 없는 이 에너지 값이 올라간 걸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에너지 자립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지금 빠를 수 있는 게 태양광 풍력이 원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너지가 급등 속에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또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원래는 원래 좀 공화당에서 좀 반대하던 건데 예. 이게 이제 이 기후변화 쪽만 좀 확실하게 집어넣게 되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플레 감축법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직접 생산하는 기업한테만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이 올라가는 거고 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빠르면 이번 주고요. 늦으면 지금 이집트 쪽에서 계약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결이에요, 체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이 왜 좀 약하냐면은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수주 기대감인 거고 실제로 수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이집트 거는 이미 그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한수원 사장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계약 체결하게 된다면은 약 4조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13년 만에 수조 원대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나 국내에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1조 원대 일감을 좀 주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1,000억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원전업계로 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이집트 쪽에서 어떤 계약 체결만 나온다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원전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중에선 그래도 좀 제일 빨리 가지 않을까 싶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간이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장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쪽은 우리가 꼭 좀 필히 좀 봐야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넣으면은 뭘 넣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 차원에서 아까 뭐가 더 좋은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시청자분이 시원하게 채팅창에 저는 엄마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아들도 엄마가 좋대요.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좀 더 좋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르는 것은 이게 애기들이요. 제 아들 둘한테 물어보면요 무조건 엄마가 좋대요. 근데 좀 크잖아요. 그럼 대답 안 합니다. 좀 똑똑해지면은. 네. 똑똑해지면은 대답을 안 한다? 네. 알겠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대답 안 하잖아요. 최현동 매니저도 이제 컸으니까. 아니 뭐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좋다고 그러지 않나?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좋다고 아직 그 엄마가 있을 때 정도로 안 엄마가 커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풍력이 잘 가면 풍력이 좋다고 하고 그렇죠. 태양광이 잘 가면 태양광이 좋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뭐 하나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 세 개를 다 봐야 된다. 그렇죠. 김준호 매니저님은 단기 주도 섹터 어떤 거를 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뭐 단기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되고 있고 요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가장 강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강하다는 건 알지만은 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원전과 수소가 투트랙으로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소 에너지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했을 때 키로당 이제 3달러를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수소가 너무 못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한 퓨어스라는 종목도 편입을 시켰고 그거 외에도 달릴까 말까라는 방송에서 뭐 비나텍부터 수소 관련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종목들도 최근에 태양광 못지않게 뭐 강력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원전과 수소가 투트랙이고 원전이 또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모멘텀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방금 최현남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집트 수주뿐만 아니라 반살만 왕세자도 지금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우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현 정부에서 원전 강국을 계속해서 지금 비전 발표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와 원전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전은 정책적으로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빌 게이츠가 방한했을 때도 최태원 SK 회장이 또 거기에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소형모듈 원자로 회사에도 투자를 3천억 정도로 투자를 했다는 걸 봤을 때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원전은 좋지만 원전에도 종목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과 수소를 놓고 봤을 때 원전에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종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원전과 수소 또 그리고 이제 태양광 또 풍력을 다 놓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결국에는 ESS와 스마트 그리드 쪽에 수급이 마지막에 쏠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ESS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지형 특성상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고 스마트 그리드 로 확실하게 스마트하게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최종 과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또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와 ESS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의 마지막 피날레는 ESS와 스마트 그리드가 되지 않을까.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은 또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도 주셔야죠. 여기서도 시청자들 많은데. 이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약간 이호구 매니저님이 아까 원전 관련해서 안 본다고 하셨는데 좀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권행님께서 텐텐텐에서도 원전주 추천하셨는데 원전 가야 돼요. 이렇게 말. 네, 저 원전주 추천했어요. 근데 안 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 게 아니라 안 본다고는 안 했고 중심이 이쪽에 있다 중심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안 본다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알겠습니다. 안 본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거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텐텐텐에서 원전주 추천하셨습니다. 텐텐텐에서 원전주 어떤 거 말씀하셨어요? 저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오르비텍. 그다음에 오르비텍. 또 뭐 있더라?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그럼 뭐 종목만 왜냐면 뒤에 조선주 해야 네.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여기 신재생에서 내가 요거는 진짜 좋게 본다라는 종목 하나씩만 짧게만 듣고 갈게요. 김준호 매니저. 원전 쪽에서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뭐 그리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소 쪽에서는 뭐 범한 피어셀이나 비나텍, 에스피어셀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ESS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뭐 효선 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그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ESS 대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옆에 최현동 매니저님. 네. 저는 태양광은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SDN, 그다음에 풍력은 CS 베어링, 그다음에 원전은 이따가 탑픽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원전은 탑픽 종목으로 갑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요? 저요? 그냥 CS 윈드 예, 탑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걸요? CS 윈드. CS 윈드. CS 하나- 윈드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그 베스타스인가 거기 미국 공장 인수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법안만 통과되면 이제 하려고 좀 많은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타워 쪽에서는 뭐 거의 뭐 탑 수준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아마 상당히 큰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하고 CS 윈드가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태양광 수혜듯이 예. CS 윈드 그룹이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어서 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력은 아마 그쪽을 보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지금 시장의 중심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최근에 안 좋은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되고 앞으로도 갈 것 같다라는 세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유럽 에너지 위기 다음 주에 이번 달 말에 또 러시아가 밸브 또 잠그겠다 3일 동안 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유럽에서 또 난리가 났고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운반하는 LNG선 특히나 그걸 잘 만드는 K조선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세 분은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어떻게 보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가볼까요? 슈퍼사이클. 네. 결국은 조선주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좀 길게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 올 만큼 왔다. 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이 훨씬 올라갈 그 폭이 많기 때문에 먹거리가 더 많다. 네, 물론 조선주든지 뭐 좀 더 당연히 뭐 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야. 굳이 저는 조선주까지 신경을 낼 것보다는 신재생 쪽이 안 올라간 점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그 조선 기자재 쪽도 올라왔고 예. 특히나 이 조선 기자재 쪽보다도 그 미국에서 이제 시추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그 밸브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하이로 코리아, 뭐 성강밴드, 태강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칫하면은 또 이 고점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조선주는 그냥 올 만큼 왔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김준호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조선 네. 기자재는 계속 괜찮다. 조선주에서 이제 어떤 섹터에서 우리가 잽팟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많이 빠졌던 게 사실 이제 계약했던 것들이 뭐 일부 3개 중에 2개가 계약 해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선주는 이미 이제 수주를 받았을 때 그게 계약금이 그대로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해지가 되면은 그대로 다 토해를 해야
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6월 달에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을 회복했던 수준이고요. 사실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조선 기자재였고 제가 예전에 동선 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들, 특히 본행제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두 기업이 이 본행제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선 화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선주들에 우리가 집중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에서 그 재파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대우조선해양처럼 다시 한번 또 이제 계약 해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은 더 매력적이지만 조선주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제한적이다. 또 올랐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낙폭을 회복한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한 분은 슈퍼사이클로 조선 좋다. 한 분은 조선 기자재가 좋다. 어떤 게 조선주 중에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분은 올 만큼 왔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부터 그러면 종목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종목을 집어서 조선주 요게 좋다. 어떤 슈퍼사이클이다. 사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조선주 다룰 때 한 2달 동안 내내 했으니까. 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시는지. 일단은 이제 초반에는 기자재죠. 기자재. 예, 근데 이제 기자재 다음에는 이제 조선. 조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뭐 세진중공업이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이 기자재 쪽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단조 회사들은 풍력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지금 풍력 쪽의 수혜도 받고 조선 쪽의 수혜도 같이 받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양쪽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태웅인데 태웅은 조금 최근에 밸류더라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요?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예. 왜냐하면 이제 가게 되면 지금 현대미포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 대세상으로 가면 이쪽 원래 이제 본 핵심에 있는 종목이 제일 많이 가요. 예. 최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현대미포조선이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갔으니까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김준호 매니저님은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지금 좋아 보이는 거. 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결국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가장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본행제 관련 종목들이라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조선주에서도 결국에 올라갔던 종목은 이제 현대미포, 조선 하나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6월달에 하락폭을 만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강력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최저점 대비 올라갔던 걸 본다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6월에 하락폭을 만회한 수준이다. 6월달에 여러 가지 뭐 악재와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지금 최근에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의 조선이 가던 대우조선해양이 가던 뭐가 가던 간에 결국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이 좋고 본행조 쪽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계감을 주실 것 같은 우리 최현동 매니저님. 왜 올 만큼 왔다. 한 달간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피팅 관련주들이 지금 뭐 성형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BMT, 하이로코리아, 태강 이런 것들이 뭐 다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시추 허가를 하게 되면서 이 피팅 관련주가 오른 거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동성파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살짝 올라온 정도라서 뭐 급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자체가 현대미포조선만 급등이 나왔지 다른 뭐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정도 하고요. 이 대우조선하고 다른 것도 보게 되면 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몇몇 종목들은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간다라는 것은 업황이 진짜 완전 뭐 이 대화랑선세가 나야 되는 건데 지금의 경기를 본다면은 사실 뭐 대화랑선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역시나 이제 어떤 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막으면서 그 대체 수요가 이제 LNG가 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LNG 수요가 늘어난 건데 경기 활황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주가 어떤 시장을 끌고 가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간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접근했다가는 자칫 고점 매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좀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의 강세를 제가 뭐 이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뭐 고점 매수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 좋은 내용만큼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종목도 저희가 드렸으니까 슈퍼사이클, 조선기자재 올만큼 왔다.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es or No.